안녕하세요. 의약품 안전에 대해 발표할 강명화 우회빈 안지은입니다. 목차로는 의약품에 대한 설명, 의약품에 관련된 법, 부작용 사례, 안전 사용 방법, 마지막으로 퀴즈순입니다. 첫 번째로 의약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의약품은 국제보건기구인 WHO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생리적 시스템 또는 질병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검토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물질이라고 정의합니다. 의약품은 부족한 요소 보충이나 감염의 치료, 질병 및 감염 방지, 그리고 삶의 질 개선 등 사람이나 일반 식품이 할 수 없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의약품의 형태로는 물과 함께 섭취하는 형태로 캡슐, 젤라틴 캡슐, 알약 등이 있고, 다른 형태로는 정량 흡입기, 기침 시럽, 앰플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약품에 관련된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 안전에 관한 법으로는 제73조인 안전용기 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이 있습니다. 73조에 대한 항목은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소화용 의약품 중 내용 액제 등 다음 항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안전에 관한 법으로 제75조인 의약외품 기재상의 주의가 있습니다. 제75조에 대한 항목은 객관성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고 효능 효과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으로 기재하지 아니해야 하는 등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남용이란 오용과 남용을 뜻하는데요. 약물 오용은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약물 남용은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물을 오남용하게 되면 피해가 따르는데 정신적으로는 뇌 기능에 이상을 가져와 우울감, 중독, 기억력 감퇴 등을 일으킵니다. 신체적 피해로는 뇌 손상, 구토, 떨림 등의 피해를 일으킵니다. 의약품 오남용에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약물 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5년 사이 1.7배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환자가 늘어나는 데는 약이 모든 걸 낫게 해줄 거라는 맹신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약물 오남용은 10대 청소년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해진 약의 본래 용법과 달리 다른 목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열 진통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여드름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피부 미용 용도로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상에는 진통 해열제로 팩을 제조하는 방법을 비롯해 효과를 봤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잘못된 사용은 만성 두드러기와 발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만큼 잘못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은 바로 두통 등에 주로 쓰이는 진통제입니다. 이 약 역시 해열 진통제와 마찬가지로 본래 약의 치료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결석이나 조퇴를 위해 이 약을 몇 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눈에 띕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구토와 설사, 탈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인데 이를 살이 빠졌다고 착각한 셈입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콩팥이나 간 등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리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어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필요량 이상을 먹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이제 위험 농도, 어떤 경우에 치사량이라고까지 하는데요. 성장은 물론이고 생명에까지 어른보다는 훨씬 더 가민하게 어떤 건강의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약물 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5년 사이 1.7배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환자가 늘어나는 데는 약이 모든 걸 낫게 해줄 거라는 맹신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약물 오남용은 10대 청소년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해진 약의 본래 용법과 달리 다른 목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열 진통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여드름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피부 미용 용도로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상에는 진통 해열제로 팩을 제조하는 방법을 비롯해 효과를 봤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잘못된 사용은 만성 두드러기와 발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만큼 잘못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은 바로 두통 등에 주로 쓰이는 진통제입니다. 이 약 역시 해열 진통제와 마찬가지로 본래 약의 치료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결석이나 조퇴를 위해 이 약을 몇 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눈에 띕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구토와 설사, 탈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인데 이를 살이 빠졌다고 착각한 셈입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콩팥이나 간 등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리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어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필요량 이상을 먹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이제 위험 농도, 어떤 경우에 치사량이라고까지 하는데요. 성장은 물론이고 생명에까지 어른보다는 훨씬 더 가민하게 어떤 건강의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 피해에 관한 법으로는 제17조 부작용 피해의 조사가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기 위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피해 같습니다. 구제 절차로는 신청을 먼저 한 후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그 후 부작용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심의를 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입니다. 피해 구제 신청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종류로 사망 일시 보상금, 장애 일시 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이 있습니다. 장애 일시 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의약품이 아닌 경우, 의료사고인 경우 등 여러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와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두통 때문에 괴로운 상식맨. 습관처럼 두통약을 먹는데요. 며칠 뒤 도대체 상식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랫동안 두통약을 복용했던 상식맨은 갑자기 의식이 혼미해지고 횡설수설하며 이상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지금부터 상식맨이 구급차에 실려간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상식맨 괜찮을까요? 두통약은 때로는 간을 손상시켜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수 있고 시간과 공간 지각 능력에 장애를 줄 수 있는데요. 상식맨님의 증상은 지금 그런 약품 부작용으로 보입니다. 약품 부작용이요? 의약품 부작용이 생기면 질병으로 입원 치료하기도 하고 심하면 장애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처럼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의사소견서, 주민등록 등본, 진료기록부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 심의를 거쳐 피해 보상 여부가 결정되면 30일 이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산 약에 대한 부작용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의사의 처방으로 복용한 약이든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약이든 상관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 상식.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방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 문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의사 처방전 유무에 상관없이 의약품 부작용이면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는 의약품 부작용 사례에 대해 동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해 의약품 부작용 2위인데요. 그와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신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인 2006년에 2,400여 건이던 신고가 지난해에는 20만 건에 육박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약 자체에 두 얼굴이 있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국내에선 또 다른 이유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30대 여성은 2년 전 감기약을 먹은 뒤 온몸에 발진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부분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 나중에는 물집처럼 바뀌었고, 전체적으로 손바닥까지 가렵고 발바닥까지 가렵고 몸 전체가 다 가려웠어요. 스티븐스 존스 증후군이라는 희소병으로 진단됐습니다. 감기약에 대해 면역 체계가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나타난 중증의 질환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만 이 병으로 1,000명가량 진료받았는데 70% 이상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전체 의약품 부작용 신고는 2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10년 전보다 8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발생 건수로는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약 자체에 부작용 유발 요인이 있고 환자에 따라 약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부작용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국내에서는 특히 오용과 남용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한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83%가 하루에 6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슘 약은 이것도 하나, 요 호르몬 약은 하나에 반, 요 골다공증 약도 하나씩 먹죠. 이것도 하나. 이른바 병원 쇼핑을 하면서 동시에 먹지 말아야 할 약들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다 약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처방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병원에서 굉장히 동시에 많은 약을 먹는 경우도 있어서 병원과 약국에 환자 처방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기에 빠져있는 일반 의약품과 건강식품까지 환자들이 처방과 조제 때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의약품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한 동영상도 시청하겠습니다. 굴아떨어진 딸을 깨워보지만 미정 씨는 집에 누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어났어. 일어났어. 괜찮아, 꼭 일어나서 밥 먹으래. 약 먹고 자는지 지가 못 일어나. 약 기운 때문인지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미정 씨. 밀린 집안일은 오롯이 나이든 어머니의 몫입니다. 왜 이래요? 왜 이러나요? 루마티스. 그럼 설거지하기 힘드시긴 하겠어요. 이 손가락이 이게 제틀어져. 여기도 또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팔은 이렇게 구부리지 못하니까 굳어버려갖고. 아이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약해졌죠, 이게. 그러니까. 근데 집안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 그러면. 아빠 죽어도 해야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어서 자식인지 저기 먹여야 되니까 해야죠. 어머니는 오랫동안 씻지도 않고 쓰고 또 쓰던 더러운 그릇들을 매번 닦느라 분주합니다. 들어와서 소독하고 끓여서 닦으려고요. 소독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들어와서 이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어머니의 이런 수고를 아는지 모르는지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약만 먹고 자는 미정 씨. 한참을 잔 뒤 어떡해.
자리에서 일어난 미정 씨가 제일 먼저 찾는 건 이번에도 역시 약입니다. 약이 또 다 떨어버렸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 받았다 그러셨어요? 이틀 전에 받았어요. 며칠치를 받으셨어요? 일주일 차. 이틀 만에 받으신 거예요? 3일 만에, 3일 만에. 이것저것 그냥 일주일치 약을 3일 만에 먹어치운 미정 씨가 걱정스러운 어머니. 하나도 없지? 없지. 다 반지차를 돈밖에 없다니까. 돈이 없단 소리에 어머니는 어렵게 번 돈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돈을 받자 곧바로 약을 구하러 갈 채비를 하는 미정 씨. 위험한 중독의 늪에 빠진 미정 씨를 어머니가 말려봅니다. 좀 참았다가 좀 하면 안 돼, 그거를. 내가 안 가면 되잖아. 안 가긴 어떻게 안 가? 참으면 되지. 어떻게 참아? 엄마는 잘 수 있지만 난 못 자겠다고. 그럼 어떻게 참아 내가 그걸. 내가 먹어내는 사람이 고통스러운데 사람이. 진짜 못 말려. 별약 다 집어 먹어요 이제. 그러면 또 감기약이고 뭐고 애거고 뭐고 그 약밖에 보이는 게 없나 봐. 막 집어 먹어요 또 그러면. 재미에 감동을 더하다. TV조선. 세 번째 동영상도 시청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강국이지만 의약품 부작용 세계 2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가 1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네,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인데 이 정도면 약 먹기가 주저됩니다. 남현우 기자입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과 이상 반응은 10만 8,073건.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진행된 이래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고된 9만 1,442건 대비 18% 이상 늘어난 것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 처음으로 연간 20만 건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자별로는 간호사, 의사, 약사 등 약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의료 분야 종사자가 전체의 85%를 차지했고 부작용을 경험한 일반 소비자 보고 건수도 1,700건이나 됐습니다. 부작용이 보고된 의약품을 보면 해열, 진통, 소염제가 15,021건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고 항악성 종양제, 액선, 조영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과 어지러움은 물론 심할 경우 구토와 두드러기, 발진까지 동반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부작용은 신고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의약품 부작용 사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약 사용을 기본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자가 처방보다는 반드시 약사의 도움을 받아 의약품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다음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을 사용할 때 증상이 나아졌다고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중단하지 말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비슷하다고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면 안 됩니다. 약 복용법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은 꼭 물이랑 먹으라고 하죠. 이 커피, 주스 같은 음료랑 약을 함께 먹으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시죠. 차주혁 기자입니다. 매일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는 박병수 씨는 꼭 물과 함께 약을 복용하진 않습니다. 사무실 냉장고에서 물 대신 꺼내든 음료수는 자몽 주스. 세상에 물이 없을 때는 이런 음료수로 가끔 대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몽 주스는 특정 성분이 약의 적절한 분해를 방해 약효를 강하게 하고 정도 이상으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과 발기부전 치료제 역시 자몽 주스와 함께 먹으면 비슷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나 감기약은 커피와 함께 삼키면 카페인 때문에 현기증이나 구토가 생길 수 있고
녹차는 탄닌 성분 때문에, 우유는 약 알칼리 성분이 약물 흡수를 막아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약을 쉽게 먹이기 위해 캡슐을 벗기고 가루약을 먹이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장에서부터 흡수돼야 할 약 성분이 위나 식도에 작용해 식도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약물이 식도에 걸려서 약물 유발성 식도염이나 혹은 심하면 궤양까지도 초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열풍이라는 탄산수 역시 똑같이 물이란 생각에 약과 함께 마시기 쉽지만, 탄산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고 장운동을 촉진해 약 흡수율을 떨어뜨리므로 피해야 합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를 위해 조사 연람 복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의 진료 기록서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의약품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으로 학습 능력 상승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5번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갑의 아버지가 땡땡 대학병원에 처방한 약을 먹고 사망하였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대리인이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